자, 선생님 거기 보면 이제 비실험 366페이지 비실험, 준실험, 뭐 자연실험, 진실험이 있는데 거의 비실험이란 표현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걸 뭐에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준실험에 포함시켜도 돼요. 세 개로 분석해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준실험에 포함시켜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비실험에서 나왔는데 그냥 준실험에도 상관없고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거냐면 한 집단 선정해서 그냥 한번 그 정책을 써보고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정말 많은 무슨 효과도 많이 있겠어. 내적 타당도 저윤이 많겠죠. 그렇죠? 그다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라는 건 사전 처치했죠. 사후 검사. 그러니까 한 집단 선정해서 그냥 처치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검사들은 거의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어? 내적 타당도 저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 준실험 방법으로 어떤 게 있냐면 동질적이면 우리가 진실험이 돼버려. 비동질적 비교 집단 설계, 사후 측정 비교 집단 설계 이런 게 있죠. 이런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뭐가 있어? 통제 집단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비동질적 비교 집단 설계. 비교라는 게 통제. 그 다음 사후 측정 비교 집단 설계는 이런 거였어요. 사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되겠어? 이게 보다 사후 측정 비교 집단 설계. 그렇죠? 우리 쌤 이런 거 혹시 봤어? 회계 불연속.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 이를테면 장학금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나왔었는데 성경이 갑자기 뭐 장학금 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장학금을 줬을 때 효과가 있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회계 뭐 불연속 또는 연속 이런 설계를 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배정할 수 없을 때 많이 씁니다. 다음 이게 이제 이게 단절적 시계열 설계. 쭉 이렇게 하다가 단절이 일어나죠. 이걸 단절적 시계열 설계라고. 그렇죠? 자, 이런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 이런 것만 보시면 돼. 종류가 이런 게 있다. 그다음 자연 실험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완전히 비자연적으로 하는 실험이야. 자연 실험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자연 실험은 외부로부터 우연한 충격이나 혹은 정책 변동에 따라 그 실험 설계에 조정되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자연 실험은 비인위적 실험으로 진실험보다는 먼 실험에 가까워 준실험에 가깝다.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외적 타당도의 실험의 실현 가능성이 크겠죠. 인위적으로 조작 안 하니까. 단점은 비교 집단과 실현 집단의 집단적 동질성으로 인해 성숙 효과 또는 역사 효과, 선발 효과와 선발과 성숙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세 번째 보니까 특히 뭐가 있다고 그랬어? 미안해. 장점 안 했죠? 특히 거기 단점 3 봅시다. 특히 조건이 좋은 실현 집단의 인위적 구성에 의한 크리밍 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거 이 자연 실험은 뒤에 이 OX 문제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X 문제에서 조금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자, 사실은 이제 보면 OX 문제에서 보면
10번 문제 봐봐. 372페이지. 10번 보면 9번에 이런 말 있죠. 9번, 10번만 먼저 봅시다. 7번부터 해봅시다. 정책평가 방법 중 자연실험은 준실험이 아닌 진실험에 가까운 실험. 틀렸죠? 방금 준실험에 가깝다고 그랬죠? 정책평가 방법 중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인위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자연평가 방법 중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있어도 형성된다. 이건 맞고. 정책평가 중 자연실험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범죄율하고 경찰들의 증가하고 이런 거 봐봅시다. 범죄율과 경찰 이 수의 증가 어떤 것이 독립적인 변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다시 한번요. 우리가 범죄율의 증가하고 경찰 수의 증가 상당히 어렵죠. 자, 다시요. 경찰 수가 많아져서 범죄율이 증가돼서 경찰 수가 많아졌는지, 그렇죠? 경찰 수가 많아져서 범죄율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게 독립인지 어떤 게 종속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방법을 쓴다? 자연실험.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경찰을 많이 뽑아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인위적으로 지금 실험 안 하잖아. 근데 그때 범죄율을 보면 경찰을 많이 뽑아서 범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요. 범죄가 많이 나오는지 경찰이 많이 뽑았는지, 그렇죠? 그다음 이런 것을 이 범죄율이 영향을 줘버리잖아요. 경찰을 뽑는데.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경찰을 많이 뽑아. 그럼 범죄율하고 전혀 관계없이 뽑는 거잖아. 그럴 때 범죄율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면 실제로 경찰 수 증가가 범죄율이 얼마나 줄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연실험. 봐봐. 자연실험 내가 실험하려고 하긴 했어 안 했어? 안 했고 그냥 그때 결과만 보면 되는 거잖아. 어떤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생겼을 때 그 범죄율 결과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자연실험에서는 뭐가 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것만 좀 잘 받으시면 다시 돌아옵시다. 자연실험 이게 나온 것의 전부였어요. 자, 진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다 지워버렸네. 자연실험. 자, 진실험은 앞에 랜덤 했다는 게 들어가 있어. 무선으로 뽑았다는 거. 무선으로 뽑았다. 난선화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난선화했다. 난선화했다는 말은 무작위로 배정했다. 여기 사람들이 있을 때 제비뽑기로 A, B. 그럼 완전히 여기 A 집단, B 집단.
실험 집단, 통계 집단을 완전히 제 뽑기로 뽑았어.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이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는 인정을 한단 말이야. 다시요. 자, 봐봐. 실험 집단에다가 AI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20점이 올랐어. 근데 통계 집단에다 적용했더니 이 통계 집단 안 하는 거죠. 일단 안 하고 했더니 거의 변화가 5 정도밖에 없어. 그럼 AI가 15 정도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15 정도. 근데 이 집단이 IQ가 높은 애들만 이 집단에 우연히 모았어. 뽑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똑같아야 되겠죠. IQ 같은 건 최소한. IQ나 이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 똑같은 걸 어떻게 뽑냐 했을 때 우리가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난수표를 사용하게 돼요. 제비뽑기나 난수표.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어떻게 무작위로 뽑죠.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짝짓기도 있어. 비슷한 사람끼리 동기라든가 학력이나 이런 거 비슷한 사람은 실험 집단, 하는 사람은 통계 집단 이렇게 배정하는 걸 짝짓기라고 해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가장 원칙적인 건 무작위, 난선화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진실험이라고 그래요. 진실험 표현은 항상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 그다음 사전검사라는 면 또 이 말은 실험 집단이든 통제 집단이든 뭐에서 뽑았다? 난선화에서 뽑았다. 이 말은 다시 말로 둘은 동질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둘 다 R인데 하나는 O1, 하나는 O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겠어? 거기 있는 거 봐봤어요. 봐봐. 자, 진실험의 유형에 봐봐, 유형. 유형에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그렇게 돼 있죠. 난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전 사후 통제 집단. 그다음 이건 통제 집단 사후 설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진실험 딱 4가지만 외우면 돼서 쉽긴 해요. 3가지만. 이제 솔로몬 4집단 설계라는 게 있어. 솔로몬 4집단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 2가지를 합친 거야. 집단을 몇 개나 뽑았어? 4개 집단을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거 그대로 써줘. 봐봐. R, O1, O2, R, O3, O4. 그쵸? 여기는 2집단이잖아. 그쵸? 그 다음 R,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합친 거야. 이 2가지 합쳐서 이렇게 설계한 걸 뭐라고 그래? 솔로몬 4집단 설계고 이 집단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타당들 다 외적 타당 다시 가해 변수를 거의 다 통제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솔로몬 4집단 설계인데 그냥 이건 안 써요. 거의 많이 쓸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4개 집단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거 2개가 많이 쓴다. 다음 사회실험. 자, 현지에서 직접 실험한 걸 사회실험이라고 합니다. 거기 읽어보면 선생님들 대강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정부 업무 평가. 이 부분도 시험이 많이 나오죠. 정부 업무 평가.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풀고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뒤에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풀겠습니다. 진실험 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진실험입니까? 준실험입니까? 우리가 비실험 또는 준실험에 들어가죠. 진실험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사후 검사.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죠? 2번은 정책평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서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 그렇죠.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무엇은 낮다 그랬어? 내적 타당도는 낮고 외적 타당도는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되는 건 내적 타당도죠. 자, 진실험이 준실험보다 내적 타당성은 우수하나 준실험이 실행 가능성, 이건 외적 타당성이니까 실행 가능성에서는 진실험보다 우수하다. 맞죠? 진실험 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동일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이것도 틀렸죠. 또 진실험 설계 아니라고 그랬죠. 자, 5번 준실험에서 외적 타당도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클레임 맞죠? 실험은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선 효과를 뭔 말인지도 틀렸고,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 격리 실험하기 때문에 호선 효과를 이것도 틀렸죠? 자, 만약에 선생님 호선 격리시켜 한다면 호선 효과가 안 나타나겠죠? 어떤 자연과학 실험과 또 같이 대상자를 격려시키기 어렵고, 7번 정책평가 방법 중 자연실험은 준실험이 아닌 진실험에, 자연실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준실험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 다음 8번, 9번, 10번은 다 풀었죠. 11번 실험 설계에서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맞고, 실험 설계에서 진실험과 준실험 차이는 실험 집중과 통제 집단 무작위 맞죠? 실험 설계에서 회계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진실험 설계에 해당. 일단 준실험 설계죠. 진실험 설계 아니죠. 과거 지향적인 건 맞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기 때문에. 근데 진실험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나중에 하고 일단은 여기 틀린 건 준실험이죠. 실험 설계에서 짝짓기를 통해서 제3의 요인에 관해서 실험지가 통제집단을 맞죠?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 설계 유형 중 통제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진실험 맞죠?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 제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틀렸죠? 진실험 내적 타당성 요인을 많이 줄인다 그랬죠?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 있는 평가이다. 이건 맞고, 허위 변수나 혼란한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맞죠?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이 필요하다. 맞죠? 아까 이야기해 줬죠? 무작위 배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또는 사전 측정해도 되고. 쌤, 선발 요인 있어. 근데 무작위 배정을 못했어. 무작위 배정하면 똑같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이거 선발 요건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못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20점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15점부터 시작했으면 5점 차이가 미리 있는 거 알게 되면 빼줄 수 있겠어? 사전 측정해주면 빼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거 거긴 선발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상실 요인은 어떻다 그랬어? 재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미리 조사를 하면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진실험 방법은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인위적인 통제 맞고, 진실험 방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성으로 확보해 행하는 실험입니다. 맞죠? 진실험 방법은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많죠. 위해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고 진실험 방법은 역사적 효과, 성숙 효과, 선발 효과 영향이 줄어들어. 맞죠? 준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이건 진실험을 말하죠.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밝히는 거 맞고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 가능성 맞죠? 평가성 검토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시시하는 일종의 A평가 맞고 허위 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맞죠? 자 이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한번 봅시다. 이건 나중에 한번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외우면 되겠죠. 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렇죠? 목적은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 국정운영 능률성 및 효과성, 책임성 향상 이런 것들이 있고 2001년 정부 업무 심사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시행해 오다가 2006년부터 정부 업무 평가인데 명가로 쓰는 기본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렇죠? 정부 업무 등을 뺐어요. 등을 그냥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입니다. 기본 방향은 정부 업무 평가를 통합화해서 실시하고 자체 평가 중심을 평가 추진합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합니다. 평가 대상 기관 다죠. 보니까 그쵸?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보좌기관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다 들어가고 총괄기관은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기본계획 세웁니다. 자, 거기 밑에 이것도 중요해요.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를 둔다.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 위원장이 특이하게 임명이죠. 우리가 위원장이 2명인 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여기 업무평가위원회 두 군데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뒤에 곧 나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여기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한 명은 민간위원장이 있어요. 민간에서 뽑아야 돼. 15명 이내 위원이고 임기는 몇 년? 2년. 여기도 좀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은 무슨 평가가 있어? 자체평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그냥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자체평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어떤 걸 평가한다 그래서 사회 보니까 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그쵸? 자, 그 다음 370페이지 넘어가면 나번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국무총리 확인 점검 및 재평가가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평가가 있어요? 자체평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자체평가 있습니다. 인천은 그 다음 국가유임사무에 대한 평가는 합동평가입니다. 우리가 인천시의 업무 중에서 국가가 유임한 업무가 있어. 그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한다? 합동평가입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그러니까 자 봐봐요. 보건복지 업무를 맡겠어. 유임사무. 국가사무인데 국가인데 지방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맡겠어. 그럼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거기 있는 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서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동평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되겠지만 특정평가가 있어요. 특정평가. 특정평가는 어디에다 하는 거야?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거. 2인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시책 같은 거. 아주 중요 현안 시책 이런 거 할 때는
무슨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은 뭐 어떤 평가하고 자체 평가하고 특정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는데 내용들 쭉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머릿속에 담아둡시다. 몇 개는. 자, 29번.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서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당연히 포함되죠, 뭐. 그다음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서 관세청장은 자체 평가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자체 평가위원 둘 수 있다. 자체 평가한다고 그랬죠?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서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자, 아까 합동평가해야 한다고 그랬죠? 국가유임사무는. 그럴 때, 자,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해야 돼요. 민간위원이.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지만 민간위원이 합니다. 32번은, 자, 정부 업무 평가제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업무 평가 기획의 위원이 위원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죠.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국가유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합동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가 아닌 것은 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 맞죠? 중앙행정기관은 합동평가 없습니다. 무슨 평가? 자체평가하고 무슨 평가가 있다고 그랬어? 특정평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 34번에 틀린 이유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포함되죠? 그 다음 35번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 평가 제도의 자체 평가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무슨 평가라고 그랬어? 특정 평가라고 그랬죠? 36번 이 정부 업무 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을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업무 평가 위원회를 둔다. 맞고,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서 특정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니까 특정 평가가 아니라 자체 평가죠.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 평가 제도의 공공기관도 정부 업무 평가 맞죠? 대상에 포함되고. 39번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맞죠? 40번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그 평가를 실시한 기간 외에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거죠. 맞고. 그 다음 41번 국가유임사무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평가입니까? 협동평가입니까? 협동평가라고 그랬죠? 42번 정책평가 지방자치단체 장은 정부 업무 시행계획은 매년 실시해. 보통 아까 같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라 했는데 보통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이런데 여기는 3년 1년이야. 3년 매년. 자, 그 다음 43번은 뭐가 틀렸었어요? 다 맞았죠? 국무총리는 2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리시 맞죠? 특정평가한다는 거. 44번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업무평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고 45번은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뭐가 틀렸어? 위원장은 2인이라고 그랬죠? 46번은 평가 완료 및 활용에서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총괄합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그럼 47번은 이렇게 평가 결과 완료 및 활용해서 중앙행정기관 장은 평가 결과를 다른 연도 예산 요구에 반영할 수 있겠고
48번과 같이 기획재정관과는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요구밖에 안 되죠. 그 다음 기획부 장관 편성하니까. 49번은 이거 선생님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50번 인터넷에 공개해야 됩니다. 평가 결과는. 51번 자, 또 거기서 해야 돼. 규제 영향 분석, 특히 분석 및 평가 제도에서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 규제 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를 받은 집단 국민 부담을 비용 배분도 비교 분석해야 된다. 이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 제도에서 지방공기업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이 실시해야 돼. 거꾸로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해요. 지방공기업은. 예외적으로 뭐가 유임해 줄 수 있어.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유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실시하는 분석 및 평가 제도에서 정부 업무 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할 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고 54번 정부에서 실시하는 분석 및 평가 제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처음으로 근거 명시된 후 발전 아닙니다. 2001년 환경, 교통, 그다음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었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쌤들 OX 잘 적었는지 모르는데 못 적었으면 제가 프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를. 그러니까 쌤들 프리도 보면서 하셔도 돼요. 특히 어떤 프리 같은 경우에 O 프리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올려도 되지만 X 프리는 왜 틀렸는지 지금 못 적은 부분도 있죠. 그렇죠? 왜 틀렸는지 올려놓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 변동.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책 변동하고 정책 학습은 다르겠죠? 정책이 변하는 것을 하고 정책을 하면서 배우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거기 아까 점증주의하고 비점증주의 있죠? 그 다음 나에 보면 단절 균형 모형도 있습니다. 단절 균형 모형. 한 번 정도 봐두시기 바라고. 호구드하고 자 피터스에서 이 부분 시험에 좀 나와요. 이 중요한 부분. 정책 혁신하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그다음 정책 승계니까 그대로 가나다라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책 종결. 이 네 가지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 정책 종결까지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까지만 잘 알면 나머지 뒤에는 필요 없습니다. 거의 필요 없고 이것만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걸 채택하는 거고 정책 유지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 완만하게 대체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같이 정책 변동 없이 목표 변동 없이 정책을 혜택을 받는 집단이나 범위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그다음 정책 승계 현재는 정책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한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책 승계는 그 유형도 중요했어요. 유형. 선형적 승계가 있고 정책을 아예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고 비선형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고 부수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 종결을 아예 새로운 정책 없이 없애버리는 걸 말하죠. 그 다음 378페이지에 사바티니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아까 했었죠. 여기에도 쓰여요. 여기도 쓰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 킹덤
정책의 창모형 이것도 여기에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거기는 무제한론의 이익집단 유상 변동 모형은 거기 이슈맥락하고 제도맥락이 뭔지 알면 돼요. 이슈맥락이라는 것과 제도맥락이라는 게 뭔지. 이슈는 알겠죠? 우리가 사회적 이슈 같은 거고 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 로저스의 혁신 확산 이론에서는 어떤 부분만 알면 되냐면 자 거기 의보단 나 부분에 혁신 과정에서 중시되는 네 가지 그렇죠? 그래서 개혁,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다음 시간, 사회 체계 이거 특히 계획 수행은 용은 X하고 용을 보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 계획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가 점차 누적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답은 제일 뒤에 수용자의 누적도수는 뭐라 그랬어요? S곡선. 수용자의 분포는 정규분포. 이거 봐봐요. 이 정규분포, 수용자의 분포는 정규분포고 정규분포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분포가 가면 갈수록 뭐 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혁신을 안 했다가 갈수록 급속하게 따라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걸 S곡선. 누적 분포는 뭐라고? 누적된 건 X곡선. 그쵸? 그것만 좀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개혁 수용자 유형에서 개혁자, 초기 수용자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산은 공간적 확산하고 계층적 확산이 있는데 이것 좀 봐봐. 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공간적 확산은 어떻게 확산되는 거? 비슷한 나라에서 확산되는 거. 계층적 확산은 선진국에서 후진국 이런 식으로. 자, 쌤 문제 보면 1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 변동 유형은 정책 유지다. 정책 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로 정책 산출 부분이 변한다. 그래서 정책 대상 집단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 수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계층의 자녀가 확대하는 맞죠? 2번은 자 정책 혁신은 하고 나오는데 뭐가 틀렸어? 기존의 조직과 예산 활용 안 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전혀 새로운 걸 정책 혁신이라고 그랬죠. 자, 정책 변동을 설명해서 정책 종결은 완전히 종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고, 3번 맞고, 4번은 자, 봐. 정책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과속 촬영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 단속으로 대체하는 거 정책 승계 중에서 하나를 완전히 안 하고 다음 걸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고 정책 호구드와 피터스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정책 유지는 현재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에서 부분적인 변화 맞고 6번 선형 승계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해서 양자의 관계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맞죠? 정책 승계 유형 중 부분적 종결 하나의 정책이 다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분할 이건 정책 분할이죠. 정책 승계 유형 중 정책 통합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쳐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 맞고 정책 승계 유형 중 우발적 승계 타 분야의 정책 변동이 연계하여 유발적 변화 맞고 정책 혁신 확산에서 로저스에 따르면 혁신 수용 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 분포는 정기 분포, 누적 도수는 S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 정책 혁신에서 확산해서 선진 산업에서 재개발, 이건 계층적 확산이죠. 12번 정책 혁신 확산에서 혁신은 초기 수용자는 소속 집단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래서 여론선도 그렇죠. 아까 로저스의 정책 혁신 모형 있었죠. 혁신 확산 이론. 13번 이건 로저스는 이렇게 원래 혁신 확산 이론은 중위 수준 및 거시 수준 연구야. 미수준 개인 수준 연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가 주로 미시 수준의 몸 이거 틀렸어요. 그냥 이 정책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중위 수준 및 거시 수준에서 연구이다. 이렇게 해야 돼. 다음 특성을 가진 정책 변동 모형은 사우틴 매지니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맞죠? 거기 뭐가 나와 있었어요? 정책 중재자. 아까 우리가 예시를 들 때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책 중재자였죠. 정책 하에 체제에선 누가 있었어? 법인화를 하자는 측면, 옹호하는 측면과 반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15번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익 집단하고 정치자 지지연합하고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신념이라고 그랬죠. 이익뿐만 아니라 신념까지 영향을 주는 게 정책 지지연합이라고 그랬죠. 16번 킹던의 정책 흐름에 따르면 정책 변동은 정책 맞고 17번 이슈 맥락 이것도 맞습니다. 18번은 정책 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 목표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 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승계라고 그러죠. 자, 마지막 19번 맞고, 그쵸? 그래서, 쌤, 우리가 이 마지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책, 혁신이냐, 정책 유지냐, 그쵸? 정책 승계냐, 정책 종결이냐, 이 구분을 잘 아는 거죠? 구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주에 중간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 행정학의 전체적인 부분, 이론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했고 이제 어떤 거 강론으로 들어가요. 강론은 그게 어려운 것 없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자, 거의 다 이제 가입하셨죠? 가입하셨으면 올려놓고 질문 계속해서 받을 거고 여기 혹시 우리 쌤 여기 OX 문제에서 시간 나는 대로 X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올려놓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X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설을 올려놓을 거니까 해설을 거꾸로 올려놓을게요. 뭐부터? 정책학부터 거꾸로 한 걸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